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불빛들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젖어 희미하게 번져나가던 늦은 밤. 선우대학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병동은 바깥 세상의 소란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한 섬과 같았다. 복도를 따라 흐르는 은은한 조명은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값비싼 방향제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이곳의 밤은 언제나 평화로웠다. 그 평화의 중심에는 야간 수간호사 강서연이 있었다. 30 중반의 그녀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유니폼 차림만으로도 신뢰감을 주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지만 일정하고 단호한 리듬을 유지하며 병동 전체를 순회했다. 각 병실 앞의 모니터를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정밀했으며 마치 숙련된 기술자가 거대한 기계의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듯 했다. 고요함은 간호 스테이션의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리면서 깨졌다. 병원장 비서실에서의 직접적인 연락이었다. 수화기를 든 서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방금 전 VVIP 환자 한 명이 긴급하게 입원할 것이라는 통보였다. 환자의 신상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하지 말 것, 가명을 사용할 것, 그리고 모든 절차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식의 입원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동의 무거운 유리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휠체어나 병원 직원의 부축도 없이. 그는 마치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서는 것처럼 당당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비에 살짝 젖어 있었지만 그의 오만한 분위기를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안내를 위해 다가온 서연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쳐 병실로 향했다. 12개국 1호. 병동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진 특실에 들어서자마자 남자의 불평이 시작되었다. 그는 실내 온도가 너무 건조하다며 가습기를 추가로 요구했고, 침대 시트가 최고급 이집트면이 아닌 것 같다며 투덜거렸다. 벽에 걸린 추상화는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 당장 치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과 짜증이 가득했지만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의 예민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의 모든 요구를 묵묵히 기록했다. 그녀는 간결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알겠습니다. 환자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남자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는 듯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여기는 원래 간호사가 이렇게 기계처럼 딱딱하게구나. 서연은 그의 무례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환자분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남자는 흥미롭다는 듯 혹은 더 시험해보고 싶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 후로 남자의 요구는 더욱 집요하고 기이해졌다. 그는 프랑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수만을 마시겠다며 정확히 8도로 냉각시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서연이 물을 가져오자 그는 온도가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다. 심지어 복도를 지나가는 서연의 구두 소리가 자신의 수면을 방해한다며 호출벨을 눌러댔다. 그녀는 이미 병원 규정상 가장 소음이 적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행동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다. 통증으로 인한 선망 증상인가 혹은 특정 약물에 대한 부작용하지만 그의 생체 신호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의식 또한 명료했다. 그녀는 이것이 순전히 성격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진 행동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그의 모든 요구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도 그의 눈빛, 말투,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이번에는 병실의 와이파이 속도가 느리다며 불평했다. 서연이 기술팀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자 그는 필요 없다며 지금 당장 간호사가 해결하라고 소리쳤다. 이것은 명백한 트집이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통해 그녀의 감정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다. 서연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환자분. 저는 네트워크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재부팅 절차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공유기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코드를 뽑고 다시 연결하는 짧은 순간 남자는 그녀의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이름이 뭐지? 강서연. 군대라도 다녀왔나? 행동 하나하나가 로봇 같아서 말이야. 그 말에는 조롱과 함께 날카로운 관찰력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과거를 정확히 꿰뚫어 의로본 사람은 없었다. 실제로 그녀는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군의관 출신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피와 죽음이 난무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생명을 구해내는 법을 배웠다. 지금 이 남자의 유치한 도발은 그 시절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을 마저 하고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환자분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제 개인적인 정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남자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남자는 갑자기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쏟아버렸다. 유리컵은 아니었지만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발로 물을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이런, 미끄럽겠군. 간호사가 직접 닦아야 하는 거 아닌가. 환자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병원 책임일 텐데.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었다. 간호사를 하녀처럼 부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잠시 내려다본 후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다. 남자는 그녀가 드디어 폭발했거나 혹은 자신의 권위에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잠시 후 서연은 미화 담당 직원과 함께 미끄러움 주에 표지판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남자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직원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를 맡겼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감정적인 대응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던진 모든 도발의 공이 조금의 흠집도 나지 않은 채 완벽하게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강서연이라는 간호사는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돈과 권력 앞에서 쉽게 굴복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새벽이 깊어지자 마침내 남자는 지쳤는지 더 이상 호출벨을 누르지 않았다. 병동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간호 스테이션에 앉아 밀린 서류 작업을 처리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첼리에기 1호의 환자. 그는 단순한 갑질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명확한 의도와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이 병원의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었다. 창밖에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깊은 어둠이 도시를 감쌌다. 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첼12 기시 1호 병실 안을 확인했다. 남자는 잠든 것이 아니라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짜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깊은 고뇌와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이 어렴풋이 비쳤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 지독한 밤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길고 혹독했던 밤이 끝나고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도시를 두드리던 빗줄기는 가늘어졌고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강서연은 밤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대의 근무조에게 인계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실비고미로 환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며 그녀는 그의 기이한 행동들을 어떻게 객관적인 용어로 표현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그 순간이었다. 평화를 깨고 병동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간호 스테이션의 중앙 모니터. 실리비오 1호 환자의 심박 그래프가 치명적인 부정맥 파형으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심실세동.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대신 가늘게 경련하며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최악의 응급 상황이었다. 모든 의료진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죽음의 신호였다. 서연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튀어나갔다. 그녀의 입에서 코드 블루, 실예고 1호 제세동기 준비해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공포에 질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의 혼란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비상카트를 밀며 복도를 질주했고 그녀의 뒤를 따라 다른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수없이 훈련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남자는 침대 위에서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어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적어도 서연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녀는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른 간호사들에게 약물 투여와 기도 확보를 지시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패들 준비 완료됐습니다. 후배 간호사의 외침에 서연은 제세동기 패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남자의 가슴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패드를 위치시켰다. 모두 물러서 그녀가 외치며 에너지 충전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생과 사를 가를 전기 충격이 가해지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남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은 조금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또렷했다. 그는 자신을 내린 우르려는 서연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으로 붙잡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까지 강서연 수간호사 수고했어요. 그와 동시에 모니터의 심박 그래프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다. 병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방금 도착한 당직 의사와 다른 간호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 갔던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 상황을 종료시켰다.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모두 나가 주시겠습니까? 강 간호사와는 따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손에 제세동기 패드를 쥔 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남자는 직접 자신의 가슴에 붙어있던 모니터링 장치를 떼어내더니 침대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젖었던 정장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치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단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선우그룹 신임 회장 한민준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선우그룹 회장 한민준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 들었지만 시선은 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충격과 불신,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그녀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한민주는 그녀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창가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한 달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선우병원에 대한 익명의 투서들을 발견했다. 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병원장 이진석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병원장과 이사진 중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낮은 곳, 환자의 시선으로 병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병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고 싶었다. 그의 괴팍한 행동과 무리한 요구는 시스템의 한계와 의료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다. 강서연 수간호사, 당신을 시험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한민주는 몸을 돌려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 병원에 아직 자신의 신념과 직업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 남아있는지, 당신은 내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특히 방금 전 응급 상황 대처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환자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그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이었는지를 분명히 했다. 그녀는 그의 지위나 목적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한민주는 그녀의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내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퍼지기 전에 도려내지 않으면 수많은 진짜 환자들이 고통받게 될 겁니다. 나는 그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필요합니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절박했다. 그는 이진석 원장이 대형 제약회사와 결탁하여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투여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다는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고가의 의료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수술 순서를 조작하여 돈 많은 환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야기는 들을수록 거대하고 추악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 역시 최근 병원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원칙을 지키던 오래된 의사들이 하나둘씩 병원을 떠나고 그 자리를 이진석 원장의 사람들이 채우고 있었다. 약품 관리 시스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오류가 자주 발생했고 VIP 병동의 환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특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 한민준이 흩어져 있던 의혹의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혼란이 가라앉고 차가운 현실인식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한민준이라는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짊어진 문제의 무게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의료 현장의 신성함이 더럽혀지고 있었다. 동이 완전히 텄다.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길게 들어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먼지들을 비추었다. 한민주는 자신의 긴 설명을 마쳤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모두 드러냈다. 이제 선택은 강서연의 몫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동지를 찾고 있었다. 강서연 수간호사,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이 병원 내부에서 이진석 원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제 눈과 귀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용기와 신념을 이제는 환자 한 명이 아닌 병원 전체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무겁고 위험했다. 수락하는 순간 그녀는 평범한 간호사의 삶을 버리고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졌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사이에 먼지를 비추고 한민준의 제안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강서연은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님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제 임무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지 병원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일입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제 직업적 윤리에도 어긋납니다. 비밀스러운 정보 수집과 감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거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전문가의 확고한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한민주는 그녀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실망한 기색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권력 다툼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강 선생, 이진석 원장의 부패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설득력을 담고 있었다. 계엄중되지 않은 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고 수술 순서가 돈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은 이미 간호의 영역을 침범한 것 아닙니까? 당신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 밤을 새우는 동안 누군가는 그 환자들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환자의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신념, 환자를 지키고자 하는 의무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한민준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녀는 그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병원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 들어온 고가의 MRI 장비의 가격이 동급 모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소문. 특정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유난히 자주 원장실을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이유 없이 교체되는 간호 인력들. 모든 것이 한민준이 말했던 거대한 부패의 조각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과 정직한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고유한 성체가 사실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변화의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그녀가 특별히 신경 써서 돌보던 철벨솜 5호의 박노인이었다. 그는 희귀함을 앓고 있었지만 유머를 잃지 않는 쾌활한 사람이었다. 가족도 없이 홀로 투병하는 그에게 서연은 단순한 간호사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최근 바이오코어라는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병동을 순회하던 서연은 박노인의 병실 앞에서 멈춰 섰다. 이진석 원장이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함께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병원장이 직접 임상시험 환자를 챙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부작용은 경미한 수준이니 계획대로 투여량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지. 이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박노인의 병실로 들어갔다. 박노인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새로운 약이 독하긴 한가 봐.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그의 전자차트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차트에는 박노인이 호소한 심한 메스꺼움과 탈진 증세가 경미한 피로감으로 축소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담당 주치의에 의해 반대 소견에도 불구하고 이진석 원장이 직접 약물 투여량 증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었다. 바이오코어의 신약 개발 일정을 맞추기 위해 환자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곧장 담당 주치의를 찾아갔다. 젊은 의사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원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지시입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라며 변명했다. 그의 무력한 눈빛에서 서연은 이 병원의 시스템이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깨달았다. 의사조차 환자를 지키지 못하는 병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바로 눈앞의 환자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가 침묵하는 것은 이진석 원장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한민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병원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 한민준의 비서실이 알려준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짧은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연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약속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친 서연은 병원 근처의 한적한 24시간 북카페에서 한민준을 만났다. 그는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잠시 창밖의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돕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한민준의 눈빛이 빛났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서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제 신분은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가 수집한 정보는 오직 이진석 원장의 비리를 밝히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저는 다시 평범한 간호사로 돌아갈 겁니다. 그녀의 조건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거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한민준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자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조용한 북카페의 한 구석에서 시작되었다. 위험한 동맹이 맺어진 다음 날 새벽, 강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간호 스테이션에 서 있었다. 유니폼은 갓 달인 것처럼 빳빳했고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제까지 그저 환자를 돌보는 일터였던 병원은 이제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범죄 현장으로 보였다. 모든 모니터의 숫자, 모든 차트의 기록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비밀 조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수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위를 완벽한 위장막으로 사용했다. 품질 관리 및 재고 감사를 핑계로 그녀는 병원의 통합 전산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의 흐름이 가장 크고 불투명한 수술실이었다. 그녀는 과거 6개월간의 수술 스케줄과 의료 소모품 청구 내역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데이터를 훑어보던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이진석 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척추외과 의사 김현석. 그의 수술 기록에는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고가의 티타늄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복잡한 척추 유압술이 예정되어 있었고 수술실에서는 해당 물품이 청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종 수술 기록에는 환자 상태 불안정으로 인한 최소 침습 디스크 제거술로 변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더 이상한 점은 사용되지 않은 고가의 임플란트가 재고로 반환된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유령 수술은 지난 몇 달간 수십 차례나 반복되었다. 사라진 의료기기들의 가격을 합산하자 그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서연은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환자의 기록을 조작하여 병원의 자산을 빼돌리는 명백한 횡령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해당 자료들을 백업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그녀는 다음 목표로 이동했다. 바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시스템이었다. VIP 병동의 마약 관리 책임은 수간호사인 그녀에게 있었다. 그녀는 정기 안전 점검을 명분으로 펜타닐과 같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기록을 검토했다.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다. 모든 약품은 처방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고 기록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완벽함 속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처방 대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유독 몇몇 특정 환자들에게 상식 밖의 고용량 펜타닐이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었다. 그 환자들의 공통점은 장기적인 혼수 상태에 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인들이었다.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거나 고통을 호소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환자들이었다. 약은 처방되었지만 정말 그들의 몸에 투여되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서연은 한밤중에 직접 그 환자들의 병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혈액 샘플을 채취할 수는 없었지만 환자의 상태와 간호 기록지를 대조하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기록지에는 약물 투여 후 환자가 안정을 찾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들의 생체 신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누군가가 가장 약한 환자들을 방패 삼아 마약을 빼돌려 블랙마켓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정리하여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었다. 한민준과의 연락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약속된 방식은 병원 내 의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두꺼운 전공 서적 한 권을 빌리는 척하며 책의 특정 페이지 사이에 작은 USB 드라이브를 숨겨 넣었다. 그리고 약속된 자리에 책을 꽂아두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음 날 간호 스테이션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선우그룹 비서실에서 보낸 병원 자선기부 행사에 대한 형식적인 안내 메일이었다. 하지만 메일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특히 바이오코어의 연구기금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민준이 보낸 신호였다. 자료는 안전하게 전달되었으며 다음 목표는 바이오코어 임상시험이라는 지시였다. 이제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박노인의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은 바이오코어와 관련된 모든 임상시험 환자들의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치의들이 기록한 원본 데이터와 이후 연구팀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사이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환자들이 호소한 부작용은 축소되거나 누락되었고 약효는 과장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부주의한 실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이진석 원장은 그 사기극의 중심에서 막대한 연구비와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다. 서연은 모니터에 떠있는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익명의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식사를 챙기고 고통을 덜어주려 애썼던 바로 그 환자들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한민준 회장과의 거래나 병원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싸움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그리고 무너져 내린 간호사로서의 신념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이제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수술용 메스보다 더 날카로웠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끈질기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강소연이 넘긴 정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한민주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익명의 제보를 넣었다. 공식적인 감사가 아닌 비공식적인 내사 요청이었다. 그는 이진석이라는 거대한 뱀을 잡기 위해 풀숲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그를 놀라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진석 원장은 노련한 사냥꾼처럼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오랜 협력자들이었던 외부 기관의 지인들로부터 미묘한 경고 신호가 들어왔다. 누군가가 병원의 수술수가 청구 내역과 고가 의약품 사용량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진석은 즉시 내부의 배신자를 의심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왕국에 감히 침입한 쥐를 잡아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움직임은 신속하고 위협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감사팀이 VIP 병동에 들이닥쳤다. 정기 감사가 아닌 원장 직속의 특별 감사였다. 감사의 명분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실태 긴급 점검이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강서연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감사팀장. 그는 이진석의 충견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서류철을 요란하게 넘기며 서연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었다. 사소한 기록 하나를 문제 삼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병동의 모든 간호사들이 겁에 질려 숨을 죽였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본보기를 위한 공개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감사팀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가 관리하는 모든 기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그녀의 철저한 업무 처리는 오히려 덫을 놓은 사냥꾼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평정심 앞에서 감사팀장의 위협은 공허한 외침처럼 힘을 잃어갔다. 감사팀은 결국 아무런 결정적인 흠집도 찾아내지 못한 채 철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후폭풍은 거셌다. 병동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동료들은 서연을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원장의 눈밖에 났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고, 그녀와 엮여서 좋을 것이 없다는 계산적인 두려움이 병동 전체를 지배했다. 이진석의 다음 수는 더욱 교활하고 악랄했다. 그는 서연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주변을 허물어뜨리는 방식을 택했다. 며칠 후 병원 게시판에 새로운 인사 발령 공고가 붙었다. 서연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후배 박은지 간호사가 가장 근무 강도가 높은 응급실로 발령이 났다. 또 다른 베테랑 간호사 역시 다른 병동으로 전출되었다. 그들의 빈자리는 이진석 원장이 직접 추천했다는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졌다. 특히 최유리라는 신임 간호사는 유난히 싹싹하고 친근한 태도로 서연에게 접근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감시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이제 자신의 등 뒤에 항상 서늘한 시선이 따라붙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간호스테이션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조차 위험해졌다. 그녀는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일해야 했다.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사소한 대화조차 사라졌다. 그녀는 거대한 병원 안에서 외로운 섬이 되었다. 이진석의 압박은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박노인의 조작된 임상시험 기록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서류 보관실의 낡은 컴퓨터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여 서버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파일에 접근하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최유리 간호사였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서연은 놀란 기색을 감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화면에는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작은 막대 그래프가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지난 분기 간호 업무 평가 자료를 좀 찾고 있었어. 여기 컴퓨터가 오래돼서 그런지 엄청 느리네. 그녀는 자연스럽게 몸으로 모니터를 가리며 다른 파일들을 클릭해 화면을 전환했다. 최유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와 컴퓨터를 번갈아 보았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마침내 다운로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는 USB를 손안에 감춘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야, 다 찾았어. 먼저 들어가.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한민준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위험에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그 역시 이진석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최유리 간호사는 이진석 원장 비서의 조카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몸을 낮춰라. 쥐를 잡으려다 뱀에게 물릴 수는 없다. 그의 경고는 서늘했다. 근무를 마치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온 서연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신뢰하던 동료들은 흩어졌고 주변은 적으로 가득 찼으며 유일한 연락망이었던 한민준조차 활동 중단을 명령했다. 이진석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희미한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이진석은 그녀를 고립시키고
압박하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강서연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그녀는 군대에서 최악의 고립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법을 배웠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 사나워지는 법이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강서연의 머리는 오히려 더 차갑게 식었다. 이진석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놓은 최유리 간호사는 위협인 동시에 기회였다. 그녀는 사냥꾼의 눈을 피하는 대신 사냥꾼의 눈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먹잇감이 사냥꾼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최유리의 근무 패턴, 보고 습관, 그리고 그녀가 누구와 가장 자주 접촉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방역은 교묘한 역정보 흘리기였다. 그녀는 최유리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다른 간호사와 대화하는 척하며 본사에서 새로운 마약 관리 프로토콜이 내려왔대. 앞으로 모든 폐기 약품은 수간호사와 담당 의사가 함께 서명해야만 처리된다고 하네 라고 중얼거렸다. 물론 전부 그녀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이 미끼는 마약을 빼돌리던 야간 당직 의사를 겨냥한 것이었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한민준의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최고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팀은 강서연이 넘긴 유령 수술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사라진 의료기기 대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그 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병원 안에서는 서연이 던진 미끼를 누군가가 물었다. 며칠 후 마약 밀매를 담당하던 야간 당직 의사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지난 한 달간의 범죄를 덮기 위해 한밤중에 자신의 단말기로 접속하여 수십 건의 마약 투여 기록을 한꺼번에 허위로 입력했다. 기록상의 시간은 제각각이었지만 서연은 서버의 백엔드 로그에는 모든 기록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IP 주소에서 생성되었다는 증거가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완벽한 덫이었다. 바로 그때 한민준의 팀에서도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렸다.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하는 대신 돈의 사용처를 역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이 비밀리에 바이오코어의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진석은 병원 돈을 횡령하여 자신이 불법 임상시험을 밀어주고 있는 제약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여 왔던 것이다. 부패의 고리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다. 한민주는 바이오코어의 신약 BCX 세모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세계적인 신약 개발 컨설턴트에게 익명으로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후 돌아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약물의 분자 구조상, 임상 데이터에는 보고되지 않은 심각한 심장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이진석은 단순히 돈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재적인 살인 무기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다. 이 끔찍한 진실은 한민준과 강서연을 경악하게 했다. 이제 이 싸움은 부패와의 전쟁이 아니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가 되었다. 한민준은 서연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이진석과 병원 측이 이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환자들의 기록을 조작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했다. 메시지를 받은 서연의 뇌리 속에 한 가지 사건이 스쳐 지나갔다. 몇 달 전, 바이오코어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한 환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당시 병원 측은 임상시험과는 무관한 개인의 기저질환 문제로 서둘러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 병원 서버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잠입했다. 그녀는 사망한 환자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장과 임상시험 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폴더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이진석 원장이 직접 결제한 내부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환자가 사망 전 BCX 헤이블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심부전 증세를 보였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데이터를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하여 임상시험의 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차가운 글자들이 서연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방조였다. 죽은 환자의 이름이 그녀의 양심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녀와 한민주는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악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잔혹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괴물의 심장을 향해 칼을 꽂기 전까지는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사망 환자에 대한 보고서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진석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괴물의 민낯이었다. 한민준과 강서연은 병원 근처의 안전가옥에서 다시 만났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그들이 가진 증거들은 이진석을 법정에 세우기에는 충분했지만 그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한 번에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할 수 있었다. 한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과거의 범죄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몇 년이고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현재 진행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상 증거로 잡아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동의했다. 그들은 괴물이 활동하는 현장을 덮쳐야만 했다. 그렇게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진석의 범죄 네트워크 중 가장 약한 고리이자 물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마약 밀매였다. 한민주는 우리가 직접 판을 짜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계획의 핵심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한민주는 전직 국정원 출신 요원을 해외 VVIP 고객의 대리인으로 위장시켰다. 이 대리인은 기존의 밀매 루트가 막혀 절박한 상황이며 시세의 2배가 넘는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설정을 가졌다. 또한 그들은 이진석 원장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는 빼돌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펜타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제 미끼를 물게 할 역할은 강서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마약 밀매를 담당하는 야간 당직 의사 안치훈에게 접근할 기회를 포착했다. 그녀는 휴게실에서 안치훈이 들을 수 있도록 마치 다른 간호사와 통화하는 척 연기했다. 정말 골치 아파 죽겠어. 우리 사촌 오빠 말이야. 아버지가 말기암인데 어떻게든 펜타닐을 구하려고 불법적인 루트를 알아보고 있나 봐. 돈은 얼마든지 있대.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돈은 많지만 어리숙한 부잣집 아들이 가족을 위해 위험한 거래에 뛰어들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탐욕에 눈이 먼 안치훈은 그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는 서연에게 슬쩍 다가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봐 줄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다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서연은 마지못해 도와달라는 척하며 한민준의 요원이 사용하는 대포폰 번호를 안치훈에게 넘겼다. 연결고리는 만들어졌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물 흐르듯 진행되었다.
한민준의 요원은 노련한 협상가처럼 안치훈을 다루었고 결국 거래 장소와 시간을 확정했다. 거래 장소는 병원 구간 지하 2층에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의무기록 보관실로 정해졌다. 이진석의 왕국, 그 심장부였다. 작전이 실행되기 전날 밤 한민준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진행했다. 위장 요원, 통신 및 감시 장비를 담당하는 기술 전문가,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외부 경호팀까지 소수의 정예 인력이 모였다. 병원 도면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그들은 예상 이동 경로, CCTV 사각지대, 그리고 비상 탈출로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같은 시각, 강서연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상 물품 점검을 핑계로 구간 지하로 향했다. 낡고 음습한 복도를 지나 목적지인 의무기록 보관실에 도착했다. 먼지 쌓인 방 안에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술팀이 전달해준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천장에 낡은 화재 감지기와 전등 스위치 커버 안쪽에 완벽하게 설치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작전 당일 저녁,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한민준으로부터 마지막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개입하지 마시오. 당신은 그저 간호사일 뿐이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짧게 알겠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밤이 깊어지고 병원은 고요함에 잠겼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정적 아래에서는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서연은 간호 스테이션에 서서 구간으로 향하는 어둡고 긴 복도를 응시했다. 완벽하게 설계된 무대 위로. 이제 배우들이 등장할 시간이었다. 모든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다. 정각 새벽 1시. 병원의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한민준의 위장 요원이 병원 후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강서연은 자신이 설치한 보조 모니터를 통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귓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작전을 지휘하는 한민준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듯 했다. 안치훈 의사가 초조한 기색으로 약속 장소인 지하 의무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바로 그때 한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계획 변경,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한민준이 지켜보던 중앙관제실 CCTV에 새로운 인물이 포착된 것이었다. 이진석 원장의 경호실장이자 행동대장인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남자였다. 그가 안치훈의 뒤를 밟고 있었다. 이진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자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를 혼자 보내는 대신 자신의 가장 사나운 개를 감시자로 붙인 것이었다. 작전의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이 작전은 실패할 경우 누구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진짜 전쟁터가 되었다. 먼지 쌓인 의무기록 보관실 안. 마침내 두 남자가 마주섰다. 서연이 설치한 카메라가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물건은 가져왔나? 요원의 말에 안치훈은 스포츠 가방을 열어 보였다. 안에는 펜타닐 앰플이 가득했다. 이 정도 양은 원장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시죠? 안치훈이 초조하게 말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요원이 돈 가방을 열어 보여주며 거래를 마무리하려던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맑군.
작전 종료를 알리는 암호였다. 그러나 그 신호와 동시에 보관실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호실장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탄로 난 것이었다. 치밀하게 통제되던 작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호실장은 요원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안치우는 겁에 질려 돈가방을 들고 반대편 문으로 뛰쳐나갔다. 요원은 경호실장을 상대하며 소리쳤다. 증거물을 확보해. 그는 마약이 든 스포츠 가방을 필사적으로 지키며 탈출을 시도했다. 병원 지하의 어둡고 복잡한 복도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병원의 정적을 깨부셨다. 서연은 수신기를 통해 들려오는 격렬한 소리와 한민준의 다급한 지시를 들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요원은 중앙멸균 공급실 근처의 비상계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병원 도면을 통해 그곳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절대 개입하지 마시오. 한민준의 명령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요원은 잡히고 모든 증거를 빼앗길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중앙공급실의 자동 제어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요원의 뒤를 바짝 쫓는 경호실장의 움직임을 계산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호실장이 좁은 복도를 통과하려는 찰나 서연은 거대한 고압증기, 멸균기의 육중한 강철문을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쾅착 하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무게의 문이 경호실장의 앞을 막아서며 그를 복도에 가두어 버렸다. 요원은 그 덕분에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던 안치훈이 하필이면 서연이 있는 VIP 병동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뛰쳐나온 것이었다. 그는 간호 스테이션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알아챘다는 듯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인질이라도 잡을 기세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치훈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의 발이 스테이션 앞을 지나는 순간을 정확히 노려 옆에 있던 무거운 응급 카트의 잠금 장치를 발로 풀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카트를 그의 다리를 향해 밀어버렸다. 100kg이 넘는 카트가 그의 다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알기에 안치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돈가방은 복도 저편으로 날아갔다. 그 순간 서연의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한민준의 경호팀이 복도 양쪽에서 나타나 그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안치훈은 무력하게 붙잡혔고 마약과 돈,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고 지나간 후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안치훈과 복도에 흩어진 돈다발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심판의 밤은 끝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한 진짜 괴물. 이진석과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요란했던 소란이 잦아들고 복대는 다시 병원 특유의 정적이 내려앉았다. 붙잡힌 안치훈 의사가 경호팀에 의해 끌려나가고 강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후배 간호사들을 다독이며 방금 전의 소동은 병원 보안 시스템의 비상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태도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질서를 가져왔다. 같은 시각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원장실에서는 이진석이 파멸을 직감하고 있었다.
경호실장으로부터 작전이 실패했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은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상황을 막아보려 했지만 그가 걸었던 모든 전화는 차갑게 끊어지거나 받지 않았다.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원장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변호사와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이진석은 구석에 몰린 쥐처럼 그를 노려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내 놈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병원에서 당장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의 협박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민주는 그의 책상 위로 태블릿 PC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화면에서는 지하 보관실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안치훈이 원장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 마약과 돈 가방이 오가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는 붙잡힌 안치훈이 모든 것을 이진석 원장의 지시였다고 자백하는 영상까지. 이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민주는 얼어붙은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환자들의 목숨으로 쌓아 올린 이 성은 이제 끝났어, 이진석.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원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진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낭독하는 미란다 원칙이 그의 귀에는 멀고 아득한 장송곡처럼 들렸다. 한때 병원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남자는 자신의 왕국 중심부에서 무력하게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그가 지나가는 복도의 모든 의료진들이 충격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의 초라한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그를 시작으로 부패의 도미노는 맹렬한 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유령 수술을 집도했던 외과 의사는 골프장에서 체포되었고 바이오코어 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선우 대학병원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뉴스는 하루 종일 병원의 비리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 찼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 믿었던 곳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에 분노하고 경악했다. 병원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민주는 병원 대강당에 모든 임직원을 소집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고 선우그룹의 신임 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섰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하며 병원의 부패를 인정하고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병원을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강서연은 간호사 휴게실의 TV를 통해 그의 연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주변에서 동료들은 저마다 충격과 안도, 그리고 불안이 뒤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실감이 비로소 밀려왔다.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 깊은 피로감과 함께 가벼운 해방감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서연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병원 옥상 정원을 찾았다. 서늘한 저녁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등 뒤 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민준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한동안 도시의 불빛을 함께 바라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강서연 선생님,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장으로서 직원을 대하는 사무적인 톤이 아니었다. 함께 사선시 시안을 넘어온 전우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바로 이 병원의 양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환자들을,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대답에 한민준 역시 가볍게 웃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폐허가 된 성을 재건해야 하는 힘든 길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선호대학병원 스캔들의 광풍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더디지만 단단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민준 회장은 약속대로 병원의 썩은 뿌리를 도려냈다. 이진석을 비롯한 부패 연루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그 빈자리는 실력과 신념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병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사라지고 수평적인 소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선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학적 소견을 이야기했다. 간호사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무엇보다 모든 절차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정비되었다. 병원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강서연은 다시 VIP 병동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과 병원의 포상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보상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것, 그것뿐이었다. 동료들은 여전히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후 아드의 오. 그녀는 회장실로부터 정식 호출을 받았다. 그녀가 도착한 회장실은 과거 이진석이 사용하던 그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어둡고 권위적이던 가구들은 사라지고 밝고 투명한 유리벽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마치 병원의 새로운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민주는 창가에 서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병원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강 선생님, 그동안 병원이 많이 바뀌었지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지 몇 달, 몇 년 만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부를 건넸다. 그것은 의료윤리 및 환자안전센터 설립에 관한 기획안이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책임자, 즉 센터장 자리에 강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자리에는 병원 내 모든 부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권과 환자의 안전에 위배되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파격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 병원의 심장과 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 자리는 강 선생님 외에는 누구도 맡을 수 없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너무나 엄청난 제안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평생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입니다. 서류와 씨름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환자의 손을 직접 잡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간호사의 본분이었다. 한민주는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그녀를 데리고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그는 병원 전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를 보십시오.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를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 병동의 환자를 돌보는 것도 숭고한 일이지만 이제 당신은 병원 전체의 환자를 지켜야만 합니다. 한 명의 간호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모든 간호사와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당신이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현장을 병원 전체로 넓히는 것입니다. 이 병원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파수꾼. 이 병원의 영원한 면역 체계가 되어 주십시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박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시스템의 폭력 앞에 무력하게 희생되었던 수많은 환자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으로 환자를 지키는 길은 때로는 주사기를 놓는 손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맡겠습니다. 몇 주 후 강서연은 의료윤리 및 환자안전센터장이라는 새로운 명패가 놓인 자신의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대신 박노인이 건강했을 때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병원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병동의 수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병원, 전체의 심장을 뛰게 하는 수호자였다. 새로운 질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